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걷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로움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닌 외부인 취급을 받고 믿었던 사람의 침묵 속에 천만 원마저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58배 선희 씨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던진 단 한마디 말리셨어야죠. 그 말은 선희 씨가 이 집에서 끝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먼 나라 낯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이 무서워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서 한 번쯤 흔들렸던 적 있는 분이라면 선혜 씨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인생 여행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는 소중한 동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희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버티는 삶.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부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던 아침이었습니다. 김선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핸드드립 주전자를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커피 가루 위로 떨어지며 짙은 향이 부엌 안 가득 번졌습니다. 찻잔이 2개였습니다. 선희는 나란히 놓인 찻잔 2개를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2개의 찻잔. 그것이 아직도 낯설면서 동시에 오래 그리워했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선희는 조용히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느 겨울 아침이 스쳐 올라왔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세상을 떠난 직후 처음으로 혼자 커피를 내리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찻잔 하나를 채우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 빈 찻잔 하나가 얼마나 무겁게 식탁을 누르던지 선희는 그날 결국 2잔을 다 쏟아버리고 울었습니다. 태준이 세상을 떠난 것은 선희가 52살이던 겨울이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1년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래된 빌라 전셋집 하나와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선희는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감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예외 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선희가 6년 동안 살아온 전부였습니다. 최영수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재래시장 두부가게 앞이었습니다. 선희가 늘 서는 그 자리에 영수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배색깔 점퍼를 입고 장바구니를 왼손에 들고 선희와 눈이 마주치자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2번, 3번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고 나서야 눈인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장 보러 나오셨네요. 선희가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습관이 돼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영수는 62이었습니다. 아내를 4년 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이 없을 때도 무겁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진 날이 있었습니다. 선희가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퍼붓는 비에 영수가 처마 밑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서 5분이에요. 비 좀 피하다 가세요. 영수가 선희의 집 안으로 처음 발을 들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며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까지 고단한 줄 몰랐어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선희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그냥 슬픈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혼자라는 게.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죠. 그 무서움이 더 힘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자가 오갔습니다. 오늘 시장에 고등어가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오늘 순두부 끓였어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선희의 저녁을 조금씩 달라지게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핸드폰을 꺼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던 늦가을 오후, 영수가 걸음을 조금 늦추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선희가 걸음을 멈추고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골목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다시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둘이 같이 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선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희가 그 사흘 동안 꺼내 들여다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전세금 인상 고지서,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 퇴근하고 돌아와 혼자 불을 켜야 하는 어두운 현관, 밥을 차려도 대화가 없는 식탁, 하루가 끝나도 수고했다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집, 그것들이 선희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선희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깐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봐요. 수화기 너머 영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돌아왔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짐을 옮긴 날 영수는 냉장고 채소칸에 단감을 6개 채워놓았습니다. 선희가 단감을 좋아한다고 한번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것을 보고 한동안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노란 단감 6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중 하나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 있다가 조용히 도로 넣었습니다. 함께 사는 첫 2달은 선희가 살면서 처음 맛보는 종류의 아침이었습니다. 마주보고 먹는 아침밥. 영수가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라고 말하면 선희가 어제 절여놓은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그 짧은 대화들. 저녁을 먹고 나서 골목을 함께 걷는 것. 혼자일 때는 없었던 온기가 하루하루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산책길에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혼자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선희가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플 때요. 감기 걸려서 누워있는데 물 한 잔 갖다 줄 사람이 없을 때. 영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가 영수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영수 씨는요? 영수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말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요.
그릇 닦고 나면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들 최동현에게서 전화가 오면 영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올 때면 표정이 들어갈 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될수록 선희 가슴 한편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에서 선희는 커피 2잔을 완성하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찻잔 하나를 영수의 자리에 내려놓고 나머지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안방에서 영수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가 식탁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커피 다 됐어요. 잠시 후 영수가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기 자리에 놓인 찻잔을 보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향이 좋네요. 선희가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나무가지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2 혼인신고는 안 하신 거죠?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그 옆에 선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남자 뒤에서 거실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영수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 동현이 왔어. 최동현이었습니다. 영수의 아들. 선희가 그 이름을 처음 얼굴과 함께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현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처 오는 길에 들렀어요. 동현의 아내 박미란이 그 뒤를 따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과일 좀 사왔어요. 영수가 봉투를 받아들며 선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선희 씨, 이쪽이 내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선희가 앞치마를 손으로 한번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동현이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있고 온도가 없는 인사였습니다. 미란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갔다가 책꽂이로 갔다가 부엌 쪽으로 흘렀습니다. 마치 집안을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부엌으로 돌아와 찌개를 저으면서 손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선희가 차린 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찌개 뚝배기를 가운데에 두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솜씨가 좋아. 먹어봐. 동현이 수저를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동현이 영수에게 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찌개를 떠먹으면서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현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영수가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이 선희 쪽으로 시선을 잠깐 옮겼다가 다시 영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신 거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 문장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선희는 밥상 앞에 앉아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재산, 경계, 그리고 성극기. 영수가 찌개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 동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아요. 선희는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저를 소리 없이 그릇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찌개 뚝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미란이 일어서며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그 호칭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감각이었습니다.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그 웃음도 포장이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동현과 미란이 돌아간 뒤 거실에 영수와 선희 둘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영수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원래 저런 애야. 선희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현이 던진 그 한마디가 자꾸 귓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신 거죠?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이 무엇을 지키려는 말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음 날 마트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희와 임순자가 휴게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선희가 종이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제 아들 내외가 왔었어.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든 선희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했냐고 물어보더라. 밥상 앞에서.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선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선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말해? 그냥 앉아 있었지.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그 집에서 내가 가족이 되려면 혼인신고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선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넌 그냥 아버지 옆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현실이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말을 듣고 싶으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이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 선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순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현 내외의 방문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올 때마다 미라는 어머니라고 불렀고 동현은 영수와만 이야기했습니다. 선희에게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선희가 음식을 내와도 차를 내와도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선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자신이 손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릇에 비누를 묻힌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현 내외가 있는 날은 말을 골라서 했고,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었고,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불쾌하다고도 할 수 없었고, 억울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수치심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선의를 무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의는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선의에게 말했습니다. 동현이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해요. 속은 나쁘지 않아. 선의가 영수를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선의는 눈을 감지하는 채 한참 그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이 집이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의식했습니다. 챕터 3 말리셨어야죠. 동현 내외의 두 번째 방문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저녁 내 친구 한 명 오기로 했어요.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선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오래된 친구야. 30분쯤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붙어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편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진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영수가 거실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30년 지기야.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사업수와는 내가 못 따라가. 강철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은 항상 과장이 심해요. 선희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두 사람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밥상 앞에 셋이 앉았습니다. 강철민이 선희의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 반찬 직접 하신 거예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밥을 거의 다 먹을 무렵 강철민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형, 아까 전화로 말했던 거 있잖아요. 자료 가져왔어요. 영수가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도 같이 들어봐요. 선희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철민이 봉투에서 인쇄된 종이 몇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투자조합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1년에 수익이 20% 가까이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희가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품이에요? 강철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로 천천히 알기 쉽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소규모 투자조합을 모아서 안정적인 곳에 운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통장 사본 한 장을 꺼내 선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넣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실제로 그럴듯했습니다. 영수가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번에 좀 넣으려고. 선희 씨도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해보는 게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선희가 통장 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그 안에서만 하시면 돼요. 작은 금액도 괜찮아요.
선희는 그날 밤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이 돌아간 뒤 설거지를 하면서 선희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수익률이 마음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희가 그 사흘 동안 속으로 물어보고 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얼마만큼 믿어도 되는가? 영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선희가 그릇을 헹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영수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철민이는 내가 오래 알아온 사람이야. 내가 책임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건을 받았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같은 방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선희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흘 뒤 오전이었습니다. 선희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선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개인 투자 조합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1,000만 원이 강철민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선희가 평생 모아온 예금에서 떼어낸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넣었어요. 영수가 선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될 거야.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철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조금 더 기다려봐요. 선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영수와 선희가 함께 강철민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선희가 받아두었던 안내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 다른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빈 책상과 뽑힌 전선 자국만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유리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선희가 천천히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가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 골목에 서서 영수가 다시 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동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미란도 함께였습니다. 동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씨 아저씨 지난달에도 다른 데서 사고 쳤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30년을 알아온 사람인데. 동현이 말했습니다. 30년이면 더 알아봤어야죠. 그때 동현의 시선이 선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동현이 말했습니다. 같이 사시면서 말리셨어야죠. 선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모아졌습니다. 말리셨어야죠.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선희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권했습니다. 강철민을 데려온 것도 영수였습니다. 선희는 영수를 믿고 따라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희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선희는 알았습니다. 선희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를 위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배수 한 셈 치세요. 선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동현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영수와 선희 둘만 남았습니다. 영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선희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현이 자신을 향해 그 말을 던질 때 영수가 침묵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편에서 단 한 문장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1,000만 원보다 더 크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선희는 잠들지 못한 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임순자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문자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순자야, 나 나와야 할 것 같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챕터 4 처음으로 끝까지. 다음날 새벽 순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나한테 와. 선희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던 남편 강태준의 사진을 꺼내 수건으로 감싸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선희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선희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선희와 캐리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요? 선희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선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영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얘기를 해봐요.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근데 이렇게 가면. 선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복도에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선희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선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덜컹거렸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순자의 빌라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습니다. 선희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직 가게 문도 열지 않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킨 채였고
눈은 덜 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선희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선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자가 작은 방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이불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캐리어를 방 한쪽에 세우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반쯤 열어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와 선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선희는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선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밥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었고 춥겠다 싶으면 이불을 하나 더 가져다 두었습니다. 밤이 되어 선희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방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자,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와 선희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넣다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 친구 중에 복지관에서 일하는 애가 있어. 상담이래. 선희가 밥을 뜨다가 멈추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담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지. 선희가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순자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얘기해. 순자가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거, 그거 얘기하면 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도 조각조각 털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밥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 줄 수 있어. 순자가 숟가락을 들다가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복지관은 버스 정거장 3개 거리였습니다. 순자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선희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이 되어 있어요. 김선희라고요. 상담실은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에 붙은 명패에 정윤경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하나, 마주보는 의자 2개, 낮은 탁자 하나. 정윤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희를 맞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선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윤경입니다. 선희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선희예요. 마주 앉았습니다. 정윤경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단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결론도 이미 내려놓지 않은 눈빛. 선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정윤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 나눠봐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윤경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선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돼요. 선희가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강태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52살 겨울, 가남, 25년, 재래시장 골목, 단감 6개, 아침 커피 2잔, 혼인신고는 안 하신 거죠? 영수의 침묵, 말리셨어야죠. 선희는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50분 내내 말을 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자신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꺼내놓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선희의 말이 끝났습니다. 정윤경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 많은 시간 동안 혼자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흘렀습니다. 정윤경은 휴지를 건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뭐려? 오래 참으셨잖아요. 선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저 울려고 온 게 아닌데. 정윤경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것도 용기예요. 상담실을 나와 복지관 계단을 내려오면서 선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트 점장 오봉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장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합니다. 김선희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단 마지막 칸을 내려서며 선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전보다 손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떨쳐낸 손처럼, 조금 더 단단해진 손처럼. 저녁에 순자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반찬 뚜껑을 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어땠어? 선희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많이 울었어. 순자가 선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 선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순자가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웃는다. 웃어. 선희는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선희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습니다. 챕터 5 나쁘지 않아요. 상담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마트에서 퇴근하는 선희를 기다리다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걸어 낡은 4층짜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순자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네. 선희가 건물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층이야. 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야, 매일 4층을 걸어 올라가. 선희가 계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운동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순자가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참나.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붙박이 옷장 하나, 낡은 싱크대가 달린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골목 쪽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가지 끝에 연두빛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창문 앞에 서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어. 순자가 창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무 하나 보고. 선희가 말했습니다. 응. 순자가 잠깐 선희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올려놓은 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방 바닥에 나란히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밥과 반찬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야, 이게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선희가 도시락 뚜껑을 그릇 삼아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때? 기분이? 선희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가 오래되어 군데군데 누랬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나쁘지 않아. 순자가 밥을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희가 마트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옆 계산대에 앉아있던 동료 이미숙이 선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선희 씨 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선희가 모니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좀 쉬었어요. 이미숙이 말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네. 밥은 잘 드세요. 선희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영수증을 뽑았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서 선희는 문득 이 자리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 이 계산대가 선희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온 것이었다는 것. 선희는 그것을 오늘 처음으로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말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그 반복 안에서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자가 선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어때? 선희가 보온병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할만해. 순자가 도시락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만한 거면 됐어. 정윤경과의 4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정윤경이 물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영수 씨 생각은 어때요? 선희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선희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지킬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윤경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말로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내려앉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선희가 가슴 쪽을 손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정윤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말로 꺼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속에 담아두면 그게 계속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본인한테 화가 나지는 않으세요? 왜 그 사람을 믿었냐고. 선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단감을 채워놓는 사람이었으니까. 정윤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를 지키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됐었던 거잖아요. 정윤경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아는 것, 그게 이번에 선희 씨가 얻은 거예요. 월급날 저녁이었습니다. 선희가 원룸 작은 책상에 앉아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 빠진 자리가 숫자로 또렷했습니다. 선희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분명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잔액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선희가 노트를 꺼내 남은 금액과 월세, 생활비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줄여야 할 것들을 적었습니다. 늘려야 할 것들을 적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빠듯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수와 함께 걷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선희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두부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채소가게 앞에서 파 한 단을 집어들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두부가게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두부가 특히 좋아요. 찌개 끓이면 맛있어. 선희가 두부를 장바구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냄비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선희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냉장고에 있던 멸치볶음 조금, 깍두기 한 접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기 전에 선희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밥상이 쓸쓸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 혼자 앉은 식탁.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해 끓인 국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온 재료로 자기 집 부엌에서 선희는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된장찌개가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빈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담 날이었습니다. 정윤경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어때요? 선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운데 나쁘지 않아요. 정윤경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여전히 무서운데 밥이 맛있고 일이 할 만하고 아침에 눈 뜨면 창문 너머 나무가 보여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정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그 고개 끄덕임이 자신의 대답이 맞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선희는 잠들기 전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골라 적었습니다. 오늘 계산대에서 할머니 손님이 웃어주셨다. 다음 날 밤에 또 적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근길에 바람이 좋았다. 별것 아닌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선희는 자신의 하루가 생각보다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희가 메모장을 위로 올려 지난 날들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하루였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하루. 그런데 그 하루들이 쌓여서 선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조금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 작고 단단한 일상이 선희가 찾고 싶었던 것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6 진단서. 봄이 지나고 더위가 시작되던 5월 중순이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무료 건강검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윤경이 상담을 마치며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거 신청해 보세요. 복지관 연계라 비용이 안 들어요. 선희가 안내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어요? 선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3년 됐나? 마트에서 해주는 거 받은 게 마지막이에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꼭 받으세요. 몸 챙기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선희가 안내문을 한 장 뽑아 들었습니다. 검진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희가 원룸 침대에 누워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별것 없겠지 라고 적으려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지정병원 접수창구 앞에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50대 이상 여성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체열을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검사 기사가 선희의 배 위에 차가운 젤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힘 빼세요. 기계가 선희의 배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사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자리를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희가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드릴 거예요. 선희는 검사대에서 내려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운을 벗고 옷을 입으면서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내과 의사가 화면을 보다가 선희를 향해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선희 씨, 자궁에 혹이 있어요. 크기가 꽤 되는데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희가 의자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됐을 거예요. 이 크기면 천천히 자란 거니까요. 선희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 하면 더 커지고 나중에 더 힘들어요. 늦어도 2달 안에 하시는 게 좋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불리고 휠체어가 지나가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그 소란 속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 벤치가 보였습니다. 선희가 그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진단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선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당장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속에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멀었습니다. 영수에게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서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병원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그 한가운데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병명보다 더 크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선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임순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순자가 받았습니다. 선희야. 왜?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 수술해야 한대.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선희가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나무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채 되지 않아 순자가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아직 입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선희를 보자 숨을 고르며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아파? 뭔데? 선희가 진단서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가 진단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언제 해야 해? 선희가 말했습니다. 2달 안에. 순자가 진단서를 다시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날짜 잡자. 지금 접수하러 가자. 선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뭐야, 어서 가. 두 사람은 접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준비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목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선희가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안 해도 되잖아. 선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직. 순자가 선희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가자. 내가 살게.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국밥 2그릇을 시키고 선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선희가 물을 마시다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선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순자가 말했습니다. 조금이면 됐어. 많이 무서우면 나한테 말해. 국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원룸에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크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입원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선희는 단 하루도 태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선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선희는 내일 수술실로 들어갈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들리는 소리가 낯선 기계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가 돌아 누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건으로 감싸두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선희가 사진을 가슴께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서 갔고 나는 당신 곁에 있었는데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들어가야 해. 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쪽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정윤경을 만났습니다. 선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저 수술을 해야 해요. 정윤경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잡았어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혼자가 아니에요. 선희가 정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사실인지 선희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희가 입원 가방을 꾸렸습니다.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슬리퍼, 보험증, 수술 동의서, 혼자 챙겼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혼자 서명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으며 선희는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가방을 혼자 들고 내일 아침 병원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선희가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가방을 벽에 세워두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가만히 켜져 있었습니다. 챕터 7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술 당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선희가 병원 접수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마치고 2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누우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수술은 오전 10시예요. 선희가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늘색 수술복이었습니다. 선희가 자신의 옷을 접어 가방 안에 넣으면서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8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선희 말고도 환자가 둘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호자와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한 손에 든 임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반차를 낸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선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나오기 전에 혼자 있었잖아. 선희가 말했습니다. 일찍 깼어. 순자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정윤경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투를 입고 작은 종이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정윤경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 두 마디였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왜 왔냐고, 바쁘지 않냐고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해두었던 담담함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울긴 왜 울어? 이 정도 수술에 눈물이 나와. 그러면서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됐어. 여기서 다 울고 들어가. 수술실에서 울면 안 되니까. 정윤경이 종이 가방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유자차 가져왔어요. 수술 끝나고 드세요. 선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 없으세요? 정윤경이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전은 비워뒀어요. 선희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편의점 봉지에서 따뜻한 캔 음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수술 전에 뭐 먹으면 안 되지. 선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12시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어. 순자가 캔을 다시 봉지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먹어야겠네. 미안. 선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웃어, 잘한다. 세 사람은 수술 시간이 될 때까지 나란히 있었습니다. 순자는 쉬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것, 좋아하는 국밥집이 메뉴를 바꿨다는 것,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병실 안을 채워주었습니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9시 50분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김선희 환자분, 이동 준비할게요. 이동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올려다 보였습니다. 이동 침대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 순자와 정윤경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정윤경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희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눈 안에 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으세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네. 수술실 안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선희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사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선희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와 정윤경이 손을 흔들던 그 장면이 눈 안에 있었습니다. 선희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희야, 나야, 순자야. 선희가 눈을 뜨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빠르고 따뜻한 목소리. 선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순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선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눈 떴어. 나 보여.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순자가 선희의 손을 두 손으로 쥐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대. 의사가 잘 됐다고 했어. 선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더 자도 돼. 여기 있어. 선희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정윤경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오자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잘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선희가 침대에 눕혀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여기 계셨어요. 정윤경이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선희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요? 정윤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요. 선희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이따 죽 시켜줄게. 선희가 말했습니다. 너 오늘 일 어떻게 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반차 썼지. 왜 내가 반차도 못 써?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니,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누워있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그 햇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 하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울어. 왜 참아?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까도 울었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울면 되지. 정윤경이 창가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선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는데 눈을 떴더니 순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야, 나도 무서웠어. 속으로. 선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왜 봐? 먹을 거나 시켜.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마트 점장 오봉수가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이미숙과 계산대 동료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 점장님 어떡해. 오봉수가 과일 박스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한테 들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이미숙이 선희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별것 아닌 게 어딨어요. 수술인데.
동료 하나가 비닐봉지에서 따뜻한 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죽 사왔어요. 드셔봐요. 병실이 갑자기 북적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희가 그 한가운데 앉아 둘러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아프다는 것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선희가 이 도시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오봉수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다 나으면 천천히 나와요. 자리 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윤경이 퇴근 시간이 2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셔도 돼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 조금만 더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보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시간이 가장 무겁고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사오는 것보다, 멋진 말을 건네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정윤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어땠어요? 선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선희가 순자를 바라보다가 정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있었으니까요. 정윤경이 외투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잘 자요, 선희 씨. 순자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내일 또 올게. 선희가 말했습니다. 안 와도 돼.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가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이 어두웠습니다.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선희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을 올려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입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메모 중에 가장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웠습니다. 선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쥐어주었던 그 온기가. 선희는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잠들었습니다. 챕터 8 나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퇴원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선희가 원룸 창가 작은 식탁에 앉아 핸드드립 주전자를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원을 그리며 커피 가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짙은 향이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찻잔이 하나였습니다. 선희는 그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인데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나무가지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바람이 커피 향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가지에 연두빛 새잎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멀리 돌아왔다는 것을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3개 와 있었습니다. 영수였습니다. 선희가 문자를 읽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연락 한번 주면 좋겠어요. 선희 씨, 많이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선희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거짓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시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윤경이 마지막 상담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희 씨, 용서하는 것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달라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선희가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영수의 문자 화면을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선희는 알았습니다. 복지관에 들르는 날이었습니다. 선희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윤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선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잘 먹게 됐어요. 정윤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몸이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이 마지막 정기 상담이에요. 이제 한 단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기억하죠? 선희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울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때 왜 울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누가 판단 없이 나를 바라봐 준 게 너무 오래간만이었던 거예요. 정윤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그만큼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거예요. 선희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정윤경이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맞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여전해요. 혼자라는 게 아직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움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윤경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무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서운 채로 걸어가는 게.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지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야, 어디야? 선희가 말했습니다. 복지관 나오는 중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일찍 끝났어. 밥 먹자. 선희가 계단 마지막 칸을 내려서며 말했습니다. 뭐 먹을래? 순자가 말했습니다. 국밥.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국밥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국밥이 제일 맛있잖아. 어서 와. 국밥집은 버스 한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선희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시장 어귀를 돌았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선희가 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수와 처음 만났던 두부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이제 이 골목이 영수와 함께한 기억보다 자신이 혼자 걸어온 기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앞에서 할머니 상인이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시금치 싱싱해요. 선희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2,000원. 선희가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살게요. 거스름돈을 받아 장바구니에 시금치를 넣으며 선희는 이 골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순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서자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걸어왔어.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선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열흘 됐어. 이 정도는 걸어도 돼. 순자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괜찮대. 선희가 말했습니다. 경과 좋다고 했어. 순자가 국밥 2그릇을 시키고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선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달라.
선희가 말했습니다. 뭐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달라. 전에는 뭔가 꾹 누르고 사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선희가 물을 한 모금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누르던 게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연락 왔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응.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선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안 할 거야. 순자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순자가 깍두기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그 사람 처음부터 별로였어. 선희가 국밥을 뜨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말 못했어.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희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그 집에서 내가 가족이 되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한다고. 순자가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그건 돌려서 말한 거지.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때 그 말. 순자가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먹어. 마트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희가 계산대에 앉아 바코드를 찍고 있는데 50대 여자 손님이 영수증을 받아 들다가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웃는 얼굴이 참 좋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온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웃는 얼굴. 자신이 웃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손님이 뭐라고 했어? 웃으면서 나가던데. 선희가 보온병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좋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자꾸 웃어. 나도 봤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아. 잘 어울려. 선희가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멸치볶음과 깍두기 한 접시. 혼자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기 전에 선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이지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멸치볶음이 짭조름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메모장 대신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가로등 불빛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흰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누군가에게 기댔다가 더 깊은 외로움을 만났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 바닥에서 비로소 나를 만났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이었습니다. 선희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래줄에 천천히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나는 이제 나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선희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52살 겨울 아침, 텅 빈 찻잔 하나를 내려다보며 울었던 선희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던 선희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낯선 집에 짐을 풀었던 선희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캐리어를 끌고 문을 닫았던 선희가 있었습니다. 병원 벤치에 혼자 앉아 진단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던 선희가 있었습니다. 그 선희들이 모두 지금 이 자리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창밖 나무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선희가 봄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커피를 내릴 것이었습니다. 찻잔은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바코드를 찍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밥상을 차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희의 삶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단단한 삶. 선희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가만히 새어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58의 선희 씨는 외로움을 피하려 누군가의 곁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곁에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와 함께 살면 덜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희 씨가 가장 단단해진 것은 또다시 혼자가 되고 난 뒤였습니다. 병원 벤치에 혼자 앉아 진단서를 손에 쥐던 그 순간에도 선희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평생 몰랐던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작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단단해지고 있나요? 그 답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기를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선희 씨처럼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한 문장을 쓸 수 있는 날이 여러분께도 꼭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려요. 또 다른 우리 주변의 사연을,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인생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어쩌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여행은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상 인생 여행이었습니다.